64페이지 맨 밑에 암석의 순환을 보시면 여러분 이 그림이 무조건 시험에 나와요. 이 그림 시험에 나오고 이제 여기저기에 네모를 빵꾸를 뚫어 놓는 거야. 뭐 들어갈지를 골라라 라고 할 건데 여러분 이 표를 어떻게 보시는 거냐면 잘 보세요. 제가 퇴적물부터 갈게요. 퇴적물은 암이 아니에요. 퇴적물은 그냥 돌이 부서져서 생긴 알갱이, 흙을 말하거든요. 이 알갱이들이 쌓여서 단단하게 굳어지고 다져지고 굳어지면 돌이 돼서 퇴적암이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봐봐요. 이 퇴적물들은 어떻게 생긴 거냐면 돌멩이들이 여기저기 굴러댕기다가 오랜 세월 부서져가지고 흙이 돼서 생긴 게 퇴적물이에요. 이 흙이 아무데나 가서 막 쌓이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물을 타고 흘러 가다가 이제 정해진 곳에 보통 많이 쌓인단 말이죠. 그럼 얘네들이 쌓이다가 단단해지면 돌이 되는 건데 이 퇴적물, 흙이 되려면 돌멩이들이 풍화, 침식, 쪼개져가지고 이 쪼개진 알갱이들이 물에 운반 흘러가지고 정해진 데 쌓이면 퇴적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보시면 암석들이 풍화, 침식, 운반이 되면 퇴적물이 되고 얘네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지면 이거 보세요. 얘네들이 쌓여서 다져지고 굳어지면 퇴적암이 됩니다. 그죠? 여러분 한번 변성암이라고 영원히 변성암이에요? 아니에요. 변성암이 됐는데 얘가 오랜 세월 풍화침식이 돼서 뽀개졌다가 쌓여서 퇴적물이 돼갖고 다시 단단하게 굳어지면 퇴적암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풍화침식 운반됐다가 다져지고 굳어지는 과정을 거치면 퇴적암이 될 수 있고 그 다음 한 번 퇴적암이면 또 영원히 퇴적암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자, 이 퇴적암이 어느 날 높은 열과 압력을 받게 됐어요. 그럼 뭐가 될 수도 있습니까? 변성암이 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 원래는 화성암이었는데 얘가 높은 열과 압력을 받으면 변성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자, 변성암이나 퇴적암인데 얘네가 어느 날 땅속에 들어가서 녹아서 마그마가 돼버렸어. 그러다가 화산이 폭발할 때 같이 나와가지고 단단하게 식어져서 돌이 됐어. 그러면 얘네들이 마그마가 되었다가 다시 식어서 돌이 되면 화성암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렇게 세 종류의 돌이 있잖아요. 우리가 배운 암석 세 종류.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은 한 번 화성암이라고 영원한 화성암도 아니고 한 번 퇴적암이라고 영원히 퇴적암도 아니고 계속 다른 돌로 변할 수 있단 말이죠. 뭐에 따라서? 환경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맞습니까? 이런 걸 암석이 서로 돌고 돈다라는 걸 우리가 암석의 순환이라 그러고 이 암석의 순환을 표현한 표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거 숙제로 내드린 65페이지에 11번을 보시면 맞으신 분도 있고 틀리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봐봐요. 지금 가는 어떤 돌일까요?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돌이니까 얘는 무슨 암이야? 뭐라고? 퇴적암이죠. 퇴적물이 다져지고 굳어져서 만들어지는 돌이니 이게 퇴적암일 거잖아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나는 무슨 돌인지 모르지만 나 쪽으로 오는 화살표를 다 보시면 얘네는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나가 되었다고 써 있어요. 그럼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이 나는 무슨 암이겠어? 변성암이겠죠. 어떤 식으로 보는지 알겠어요? 얘 쪽으로 오는 화살표가 뭐라고 써 있는지를 보는 거야. 높은 열과 압력을 받아서 만들어지는 돌이니 얘는 변성암이죠. 자, 다에 오는 화살표를 보시면 마그마가 식어서 된 돌이 다예요. 그럼 다는 무슨 돌이겠냐고요? 화성암이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쓰는지 알겠어요? 요거 이렇게 암석 이름에 구멍을 뚫을 수도 있지만 이런 과정 같은 데다가 구멍을 뚫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퇴적물이 되겠는가? 부서져야지. 그럼 풍화침식이 되어야겠구나. 이렇게 따져줄 수 있단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좋아요. 이게 암석의 순환이고요. 그러면 암석이 일단 퇴적암이 되고 싶어. 암석이, 돌이 오랜 시간 동안 땅 위에 굴러다니면 애가 부서져서 흙이 돼갖고 이게 또 쌓이면 나중에 단단해져서 돌이 되면 퇴적암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돌이 오랜 시간 동안 굴러다니다가 부서지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암석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부서져가지고 작은 알갱이가 되는 과정을 풍화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돌이 그럼 왜 부서지는 걸까요? 돌이 부서지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랜 세월 굴러다니면서 물이나 공기가 얘를 때려가지고 힘으로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힘으로 부서지는 건 아니지만 얘가 오랜 세월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해가지고 성질이 변해서 약해지는 거예요. 힘으로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요. 얘가 오랜 세월 화학 변화를 해가지고 성질이 변해서 약해져서 스스로 부서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물리적인 작용에 해당하고요. 힘으로 뽀개는 거고요. 얘는 화학적인 작용에 해당해요. 뭔가 반응을 일으켜서 약한 물질로 바뀌어갖고 부서지는 거야. 이해했어요? 차이를 알겠어요? 자, 다시. 돌이 부서지는 과정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돌이 부서지는 이유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힘으로 뽀개는 경우. 이게 암석이 잘게 부서지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화학 반응을 해갖고 약해져서 부서지는 거. 이게 이제 성분이 변하는 거. 두 가지의 풍화의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힘으로 부서지는 건 누가 부수냐? 1번. 자, 물이 부수는 경우. 사실 여러분, 암석 풍화의 가장 큰 원인이 물이에요. 근데 물이 흘러가면서 암석을 뽀갤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이게 돌이에요. 엄청 큰 바위예요. 근데 바위 사이에 틈이 이렇게 있었어요. 갈라진 틈이. 어느 날 비가 왔어. 그래서 여기에 물이 고인 거야. 자, 그랬는데 밤이 됐어요. 추워졌어? 그럼 이 물이 어떻게 되냐? 얼어요. 물이 얼면서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그렇죠. 물 얼면서 부피 증가하는 거 알죠? 아우, 좋아요. 그러면 물이 얼면서 부피가 증가하면 이 물이 얼면서 돌을 밀어요. 그 다음에 낮이 되면 다시 녹았다가 밤이 되면 또다시 얼어갖고 부피가 커져서 또 밀어요. 이게 계속 오랜 세월 반복되잖아요? 그럼 이 돌이 약해지면서 찌찌찌찌 이렇게 갈라져갖고 뽀개진다니까요?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되는 게 힘이 되게 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틈 안에 들어간 물이 얼면서 부피가 커지면서 얘를 밀면 돌을 뽀갤 수가 있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면. 힘으로 부순 거죠? 그래서 물이 얼어 부피가 커지면서 암석이 부서지는 경우, 이런 경우 이제 풍화가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 또 하나, 압력 감소. 여러분, 이 압력 감소가 무슨 의미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돌이 땅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돌이에요. 근데 이 땅이 점점 깎여가지고 나중에 이 돌이 밖으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원래는 땅속에 묻혀있다가. 그럼 생각을 해봐요. 땅속에 묻혀있을 때는 위에서 흙이 막 눌렀으니까 압력이 셌어요. 근데 이게 깎여가지고 나중에 밖으로 나오면 누르는 힘이 없어지니까 압력이 약해지잖아요. 여러분, 오랜 시간 꽉 눌려있다가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애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부피가 커져요. 애가 부피가 늘어나요. 꽉 누르는 힘이 오랜 시간 있다가 누르는 힘이 없어지면 애가 이렇게 부풀어 오른다? 돌도 이렇게 조금씩 부풀어 올라요. 그럼 돌은 단단하니까 부풀어 오르면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얘가 부풀어 오르면서 찌지직 갈라지는 틈이 생기면서 뽀개지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다시 땅속에 묻혀 있어갖고 누르는 힘을 받고 있다가 땅이 깎여 나가서 밖에 나왔어. 누르는 힘이 약해졌네? 애가 부풀어 오르면서 갈라지는 거야. 이러면 돌이 뽀개질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압력 감소라고 합니다. 땅속에 있던 암석이 밖으로 나와서 압력이 작아지면서 암석이 갈라져서 쪼개지는 경우, 이런 걸 압력 감소라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이해했습니까? 자, 좋아요. 자, 그 다음 생물 때문에 돌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데, 땅속에 돌이 묻혀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나무가 자라기 시작한 거야. 나무가 막 자라다가 뿌리가 돌틈 사이로 이렇게 파고드는 거예요. 식물의 뿌리가 힘이 되게 세요.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 파고들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돌이 쪼개져요. 그래서 식물 뿌리 때문에 얘가 쪼개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힘을 받아서 돌이 뽀개지는 거고요. 아니면 힘을 받은 건 아니지만 암석의 성질이 변해서 부서지는 경우도 있는데, 마찬가지 물 때문에 성질이 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지하수, 땅속을 흐르는 물, 지하수는 일반적인 물하고 뭐가 다르냐면 이산화탄소가 물속에 좀 많이 녹아 있어요. 약간 탄산수처럼. 일반적인 물보다 지하수는 탄산이 많이 녹아 있는 거야. 근데 탄산이 많이 녹아 있으면 물이 뭘 할 수 있냐? 석회암을 녹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강원도에 가면요, 강원도는 대부분 땅이 석회암이에요. 근데 땅이
석회암인데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녹아있는 지하수가 흐르잖아요. 그럼 석회암이 지하수에 막 녹아요. 오랜 세월 지하수가 흐르다 보면 석회암이 이 안에 녹아가지고 어떻게 되게요? 동굴이 뻥 뚫려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석회동굴. 우리 강원도에 가면 많아요. 그래서 물에 특히 지하수의 석회암이 녹아서 돌이 이렇게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분이 변하는 화학 변화에 의해서 돌이 부서지는 경우고, 그 다음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암석이 뽀개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철을 생각해보면 그 철은 공기 중에 오래 두면 어떻게 되죠? 녹슬어요. 이 녹쓰는 게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해서 녹쓰는 거예요? 산소와 반응해서 녹쓰는 거예요. 근데 철은 원래 단단하잖아요. 이게 녹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약해지는 거 알아요? 녹슬면 힘을 줘서 이렇게 눌러보면요, 쉽게 부서지고 막 묻어나와요, 시뻘겋게. 원래 철이었을 때는 단단한데 산소와 결합하면 애가 약해지잖아. 돌도 비슷해요. 돌도 오랜 시간 동안 산소를 만나서 성질이 변하면 애가 약해져갖고 쉽게 부서지는 성질로 변해버려요. 그래서 공기 중에 산소 때문에 성질이 변해서 부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마찬가지, 이게 식물 뿌리가 힘으로 파고들어서 돌을 뽀갤 수도 있지만, 그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 틈에 이끼가 낀 거예요. 이끼들이 이 사이사이로 뿌리를 이렇게 막 내리면, 이게 오랜 세월 동안 이끼가 저기 살다 보면 이끼가 분비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어요. 식물이 여러 가지 살면서 물질을 분비하거든. 이 화학 물질하고 돌이 반응을 해가지고 돌이 약해져서 부서질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 뿌리가 힘으로 돌을 뽀개는 경우도 있지만, 뿌리에서 나온 물질이 돌을 약하게 해서 뽀갤 수도 있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돌이 부서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물이 얼어서 돌이 부서진 거, 뿌리가 파고들어서 돌이 부서진 거, 이게 석회동굴이에요. 지하수에 돌이 녹은 거예요. 그리고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애가 성질이 변해갖고 약해져서 부서지는, 뭐 이런 걸 이제 사진으로 지금 봤고요. 돌이 풍화되는 원인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풍화가 더 잘 되려면요, 돌이 더 잘 부서지려면 일단 표면적이 넓을수록,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돌이 이렇게 조금 흙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랑, 꼭 욕 같네? 밖으로 튀어나와 있는 거랑 이렇게 넓게 튀어나와 있는 거랑 상식적으로 누가 더 풍화가 잘 되겠어요? 밖에 나와서 물도 비도 좀 맞고 바람도 맞고 공기도 맞고 이렇게 받는 부분이 넓어야 풍화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표면적이 넓다는 것은 그만큼 공기나 물과 접촉하는 면이 넓어야 풍화가 잘 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 이거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 동네가 굉장히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 아니면 이 동네는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다. 상식적으로 어디가 더 풍화가 빠르게 되겠어요? 비가 안 오는 지역이에요? 많이 오는 지역이에요? 많이 오는 지역, 그죠? 비가 많이 와야 틈새에 물도 많이 들어갈 거고, 그래야 물이 얼어서 막 부피도 변화시키고 돌도 녹이고 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서 또 풍화가 잘 되는 동네가 있고 좀 덜 되는 동네가 있고 그래요. 이런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돌이 풍화가 되어서 뽀개지면 나중에 흙이 되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진 흙을 토양이라 그래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가장 껍데기, 여러분 지금 밟고 사는 껍데기, 여기 이름이 뭐더라? 지각. 좋아요. 원래 이 지각은 다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암석, 그냥 돌이었는데, 우리 지금은 이 돌이 오랜 시간 풍화를 받아가지고 부서져서 암석 위에 지금 흙이 많이 쌓여있고, 그 흙에 식물들이 뿌리도 내리고 살고 그러는 거거든요. 이렇게 암석이 부서져서 된 흙을 토양이라고 부르는데, 여러분, 이 토양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요, 만들어지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보세요. 맨 처음에는 그냥 돌덩어리였어요. 근데 이 돌이 조금씩 부서져가지고 이제 흙이 되면서 점점 쌓여가요. 자, 여러분, 그러다가 지금 흙이 좀 어느 정도 많이 쌓이면서 막 식물도 자라고 하고 시작하죠? 자,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면 이 빗물이 흙 사이사이에 막 빈 공간을 타고 스며들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흙 중에서도 여러분, 같은 흙이어도
더 작고 가벼운 흙 알갱이들이 있어요. 풍화가 잘 된 거. 자, 요 흙 사이사이에 빗물이 스며들어오면 이 안에 있는 흙 알갱이 중에서도 더 작고 가벼운 알갱이들이 그 물에 쓸려갖고 같이 밑으로 이렇게 내려와서 이 밑에 이렇게 쌓여요. 여러분 그럼 보세요. 제가 숫자를 좀 붙여드릴게요. 맨 밑에 있는 돌이 1번, 그 다음에 조금 풍화된 게 2번, 그 다음에 얘가 3번, 얘가 4번. 자, 지금 제가 번호 붙였어요. 잘 봐요. 넷 중에 제일 먼저 있었던 층은 어디예요? 1번이 제일 먼저 있었죠. 근데 1번이 부서지고 부서져서 조금 부서진 층이 2번이고 이게 더 부서지면 몇 번 층이 돼요? 3번 층이 되는 거예요? 4번 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부서지면 4번 층이 먼저 되고 4번 층에 비가 와서 빗물을 따라서 아주 작고 가벼운 알갱이들이 빗물을 따라 내려와서 이 밑에 쌓여서 만들어진 층이 3번 층인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쌓여있는 순서랑 만들어지는 순서가 다르다는 게 핵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얘가 쌓인 순서로는 위에서 두 번째잖아요. 근데 생긴 순서로는 얘가 마지막인 거예요. 4번이 먼저 생기고 비가 와서 3번이 밑에 이렇게 빗물과 함께 내려와가지고 쌓여서 만들어진 게 3번 층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쌓여있는 순서랑 만들어진 순서가 다르다. 토양은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두 번째, 밑에서부터 치면 세 번째, 이 층이 가운데 껴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얘가 만들어지기엔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층이라는 거고. 이해하셨습니까? 요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이가 많은 땅일수록, 생긴 지 오래된 땅, 나이가 많은 땅일수록 3번 층의 두께는 어떨까요? 나이가 많은 층일수록 3번 층의 두께가 두껍다. 그만큼 오랜 시간 비가 와서 또 쓸려내려서 쌓이고 비 와서 쓸려내려서 쌓이고 할 거 아니에요? 나이가 어린 땅일수록 3번 층이 얇아요. 나이가 많은 땅일수록 얘가 점점 이렇게 두꺼워집니다. 이해했어요? 오랜 세월 비를 맞았을 테니까. 오케이? 이해돼요? 야, 좋아요. 토양은 다 필요 없고 제일 중요한 거 뭐? 이거 쌓인 순서랑 생성 순서 진짜 중요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밑에 토양의 단면을 보시면 3번은 식물이 자랄 수 있고 가장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층이 식물 자라고 제일 생물이 많이 사는 층이고요. 얘가 이제 가장 작고 가벼운 층이고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진 층이고, 이게 이름이 다 있어요. 기반한 모질물 심토표토라고 이름이 있는데 요즘에 교과서에는 이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학습지에 이름까지 안 가르쳐 주시면 그냥 생기는 순서만 외워두시면 되고, 혹시라도 학습지에 이름까지 있다 그러면 이름도 외워주셔야 되고, 알겠죠? 근데 요즘에 이 이름은 교과서에는 없어서 아마 거의 안 가르쳐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뒤로 쭉 넘어가서, 그리고 여러분 그 숙제 푸실 때 또 많이 틀리신 거, 내가 아까 이거 해준다 해놓고 깜빡했네. 잠깐 어디 갔어? 이게 몇 쪽이에요? 61페이지 좀 잠깐 펴볼래요? 여기 3번 많이 틀리셨죠? 모호면. 이것도 요즘 교과서에는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 이렇게 있으면 지구의 가장 겉부분이 지각이잖아요. 그 밑이 멘틀이고 그 다음에 외핵, 내핵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제가 절반만 잘라서 그려보면. 그래서 여기가 지각, 여기가 멘틀, 여기가 외핵, 여기가 내핵인데, 요 지각과 멘틀 사이, 지각과 멘틀을 가르는 경계면, 지각과 멘틀 사이, 지각에서 멘틀로 넘어가는 요 사이의 경계면, 여기를 우리가 모호면이라 그래요. 그래서 모호면은 지각과 멘틀 사이에 있는 경계면, 원래 이름은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이라고 부르는데 이걸 줄여서 모호면이라 그래요. 그럼 멘틀하고 외핵 사이 경계는 이름이 없나요? 외핵이랑 내핵 사이 경계면 이름 없나요? 있어요. 있는데 여러분은 굳이 외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지각과 멘틀 사이 경계면을 모호면이라 하는데 가끔
알려주는 학교가 있으니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여기에 모호면에 대한 설명이니 멘트가 외해가 아닙니다. 지각과 멘트 사이의 경계면이고요. 모호로비치치라는 사람이 발견해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인데 줄여서 모호면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발견한 사람 이름이 모호로비치치예요.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 2900 와 여러분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잖아요. 지각이 두께가 얼마나 되죠? 지각은 두 종류가 있었는데 무슨 지각 무슨 지각? 대륙지각 해양지각 그죠? 대륙지각이 두께가 몇 킬로 정도 됐더라? 35kg 해양지각이 5kg 지각이 두꺼워 봐야 35kg예요. 그럼 모호면이 2900kg가 되겠어요? 깊어 봐야 35kg예요. 얕으면 5kg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러니까 2900까지 갈 리가 없어요. 2900은요 여기 멘트라고 외 사이가 2900이에요. 여기까지 외우실 필요도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육지보다 바다에서 더 깊겠어요? 아니 육지가 더 깊죠. 왜냐면 육지가 더 두꺼우니까 그렇죠. 육지에서 더 깊은 깊이 면이 나타나고 모호면을 경계로 고체와 액체가 나눠져. 여러분 모호면을 경계로 지각과 멘틀이 나눠지는데 지각과 멘틀의 상태는 둘 다 고체인 거 알죠? 따라서 모호면을 지난다고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건 아니에요. 지각하고 멘틀까지는 다 고체니까 그냥 이루고 있는 성분이 좀 바뀌는 거지 고에서 액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고에서 액으로 가는 층은 여기죠. 여기 멘틀에서 액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이름은 따로 배우지 않지만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모호면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이다 정도만 우리 하나 기억하고 갑시다. 잘 안 가르쳐 주시는데 혹시나 나올까봐 여기 그림에 있길래. 오케이. 여기까지 크게 어려우신 건 없죠? 아주 좋아요. 그리고 여기 뒤로 가시면 76쪽인데요. 여러분 이 76쪽에 여기까지 하면 이제 시험 범위가 끝나요. 2단원이. 근데 대륙 이동설 자체가 너무 쉬워요. 여러분 땅이 계속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닌 건 알아요? 땅도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죽을 때쯤 아이고 여기 있는 아프리카 대륙이 이쪽으로 왔네 이렇게 많이 움직이진 않아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한 몇 천만 년쯤 지나야 아이고 대륙이 움직였다 요 정도가 보이는 건데 여튼 땅이라고 하는 건 제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너무 조금씩 움직여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을 뿐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면 움직인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땅이 움직인다라는 걸 최초로 주장한 사람 이름이 여기 있네요. 베게너라는 사람이에요. 알프레도 베게너라는 학자가 처음으로 야 땅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인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요 땅이 움직인다는 걸 대륙 이동설이라고 하고 이 베게너라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보세요. 지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니 얘들아? 지금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니? 근데 딱 봐봐. 요게 남아메리카 대륙이에요. 그 다음 요게 아프리카 대륙이에요. 여러분 여기를 잘 보시면 얘는 여기가 펄럭 튀어나와 있고 얘는 여기가 쏙 들어가 있고 요 두 개를 퍼즐처럼 이렇게 떼다가 똥 맞추면 요게 요 안에 쏙 들어갈 것처럼 생겼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맞춰보면 딱 맞을 것처럼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땅덩이를 몇 개로 잘라갖고 이렇게 퍼즐 맞추듯이 맞춰봤더니 어머 한 덩어리가 되는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길 수가 있지? 옛날에는 진짜 한 덩어리였나 보다.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옛날에는 진짜로 땅에 한 덩어리였다가 얘네가 쪼개져가지고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금처럼 됐고 앞으로도 조금씩 움직여서 변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걸 대륙 이동설이라 하고 그럼 아주 먼 옛날 약 3억 3,500만 년 전이래요. 거의 이때가 이제 언제냐면 여러분 나중에 배우겠지만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고생대, 공룡도 살기 이전이에요. 이때 지구의 모든 땅이 한 덩어리인 시절이 있었을 거야 라고 이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로 크게 뭉쳐있는 이 땅을 뭐라고 불러요? 판게아라고 부릅니다. 아주 옛날에는 판게아라고 해서 땅덩어리가 하나인 시절이 있었어. 근데 이 판게아가 조금씩 떨어져 나가서 지금처럼 이렇게 조각이 난 거야. 그러면 야 증거가 있어야지. 누가 봤어? 땅이 이렇게 움직인 걸? 못 봤지 아무도. 그래서 이 사람이 증거를 몇 가지 대요. 야 봐봐. 딱
얘네 맞추니까 퍼즐처럼 딱 맞잖아. 내가 맞춰보니까 이렇게 한 덩어리 된다? 야, 이게 우연히 한 덩어리가 어떻게 되냐? 옛날에 진짜 붙어 있었으니까 그런 거야. 첫 번째 증거, 해안선이 일치한다는 증거를 댔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사람이 대륙이동설을 딱 발표하고 나서 대륙이동설 증거를 찾으려고 전 세계를 몇십 년간 돌아다녀요. 그러면서 증거를 찾았는데 화석이, 자, 이쪽 동네랑 이쪽 동네랑 똑같은 화석이, 아주 옛날에 살았던 생물의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 사이에 분명히 이렇게 넓은 바다가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생물이 살았을까? 이 동네에 사는 생물이 바다를 헤엄쳐갖고 여기까지 갔을 리는 없잖아요. 옛날에는 한 덩어리였으니까 생물이 살 수 있었어. 그러다가 나중에 땅이 갈라진 거야. 그러니까 지금 화석이 똑같은 게 나오지. 야, 처음부터 갈라져 있었으면 어떻게 화석이 똑같은 게 나오냐? 바다를 얘가 헤엄쳐 갈 수가 없는데 화석이 똑같은 게 나왔다는 게 두 번째 증거입니다. 서로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화석이 똑같이 나와요. 옛날엔 한 덩어리였으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야.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거는 뭐냐면 산맥 이름은 모르셔도 돼요. 산맥 이름은 모르셔도 되고,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분포한 게 산맥이에요. 북아메리카 아래쪽에도 산맥이 있고, 지금 여기도 산맥이 있고, 남아메리카에도, 여기 유럽 쪽에도 다 산맥이 있잖아요. 얘네들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요, 이 산맥들이 한 줄로 쭉 연결돼요. 마치 원래 하나였던 것처럼. 야, 어떻게 붙여놓으니까 산맥이 한 줄이 되냐? 옛날엔 진짜 붙어있던 산맥이니까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산맥이 한 줄로 연결되잖아. 야, 옛날엔 이거 진짜 한 덩어리였던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빙하가 남극 같은 데 가면 빙하가 많잖아요. 여러분, 빙하가 크기가 엄청나게 크고 무거운 거예요. 조그마한 얼음덩어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 좀 높은 지대에 빙하가 있었어요. 엄청 큰 빙하가 있었어요. 이게 무겁잖아요. 애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슬금슬금 움직여요. 빙하가 슬슬슬슬슬 밑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움직여서 다른 데로 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크고 무거운 얼음덩어리다 보니까 얘가 지나간 길에는 흔적이 남아요. 빙하가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에 빙하가 지나간 흔적이 푹 파여서 흔적이 남거든요. 그 흔적들을 이렇게 연결해보면 한 줄로 연결된다. 남극을 중심으로 얘네들 지금은 다 떨어져 있는 땅덩어리들이야. 근데 남극에서 나온 빙하 이동 흔적하고 이쪽 대륙에 있는 빙하 이동 흔적들을 연결해보면 한 줄로 연결돼요. 야, 이게 어떻게 연결되냐? 옛날엔 땅이 한 덩어리라서 빙하가 다 지나갈 수 있었던 거지. 근데 나중에 갈라진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네 번째, 빙하가 이동한 흔적을 야 붙여봐라, 다 한 줄로 연결되잖냐. 옛날에 한 덩어리였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사람이 대륙 이동설을 주장한 증거 4개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이런 걸 증거로 주장을 했어요. 야, 이거 봐라. 땅이 움직였다. 옛날엔 한 덩어리였어. 근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이 대륙 이동설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증거를 찾아서 전 세계를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빙하가 많은 지역, 저기 아이슬란드라고 있어요. 아이슬란드 지역에 증거를 찾으러 갔다가 거기 빙하 사이에 떨어져서 죽었어요. 근데 빙하 사이에 떨어져갖고 시체도 못 찾았어. 지금까지 실종 상태거든요. 근데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 사람은. 왜 인정을 못 받았을까요? 자, 야, 땅이 움직인다고? 이제 다른 과학자들이 그러면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봐. 땅이 발 달려서 막 걸어다니냐? 야, 어떻게 움직이는지 설명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지금은 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냐면 그 지각이 있고 그 밑에 멘틀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멘틀은 무슨 상태죠? 고체죠. 근데 제가 고체는 고체인데 이 멘틀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고체야 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제 고체는 고체인데 약간 슬러시 비슷한 상태라서 아주 조금씩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멘틀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위에 있는 땅도 조금씩 같이 움직여갖고 오랜 세월이 지나면 애들이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요. 물론 액체는 아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지 못해요. 되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요 멘틀이 조금씩 움직이다 보면 위에 있는 땅도 같이 움직여요. 문제는 백애너가 살던 시절엔 이걸 몰랐어요. 멘틀이 어떤 상태인지, 멘틀이라는 게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걸 몰라갖고, 야,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럼 설명을 해봐라! 라고 다른 과학자들이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설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못했어? 대륙이 이동하는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지금은 알아요. 지금은 멘틀이 움직이니까 땅이 같이 움직였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이걸 멘틀이 대류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르거든요. 지금은 멘틀 대류 때문에 땅이 움직였다는 걸 알지만 그땐 이걸 몰라가지고 이 사람이 대답을 못해서 야 봐라! 땅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너 설명도 못하잖아. 뻥치지 마.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죽을 때까지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왜 대륙 이동설이 인정을 못 받았는가? 대륙이 움직이는 원동력을 설명 못했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이제 판으로 가요. 여러분 요거 좀 보세요. 두꺼운 대륙지각, 얇은 해양지각, 그리고 그 밑에 멘틀이잖아요. 여러분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멘틀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여요. 고체는 고체인데 움직일 수 있는 고체다라고 얘기했어요. 액체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고체인데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가 제가 그림을 다시 그려볼게요. 지각, 해양지각, 대륙지각 이렇게. 이게 두꺼운 대륙, 이게 얇은 해양.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기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 혹시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 모호면. 근데 여러분 지각은 뭐 대륙지각이든 해양지각이든 어쨌든 단단한 돌덩어리고 멘틀도 고체예요. 단지 조금씩 움직일 수 있는 살짝 말랑한 고체일 뿐 어쨌든 고체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럼 내가 여기 지각에서 멘틀로 자 여기까지는 딱 지각이고 단단한 돌이고 한 발자국 뿅 넘어오면 갑자기 애가 말랑해져서 조금씩 움직이고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멘틀이 말랑말랑한 이유는 지구 안으로 들어갈수록 온도가 어떻게 돼요? 높아져요. 그죠? 그래서 뜨거우니까 얘가 고체인데 살짝 말랑한 상태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지각에서 멘틀로 한 발자국 딱 넘어가면 갑자기 없었던 말랑함이 생길까? 그렇게는 안 된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어떤 식이냐면 지각에서 멘틀로 넘어가도 멘틀 윗부분은 단단해요. 조금 이제 멘틀 깊은 데로 가야 좀 뜨거워져서 말랑한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멘틀이 제일 두꺼운 부분인 거 알지? 지구 전체 부피의 몇 퍼센트 차지했어? 80%. 멘틀이 엄청 두껍기 때문에 같은 멘틀이더라도 윗부분은 딱딱하고요. 아래쪽으로 안쪽으로 좀 들어가야 애가 말랑해져서 움직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멘틀이라고 전체적으로 다 움직이는 게 아니라 멘틀도 좀 안쪽 아래로 내려가야 움직일 수 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럼 봐봐요. 여기가 지각이에요. 지금 제가 모호면을 표시해 보자면 지각과 멘틀 사이의 경계면은 딱 여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모호면인 상태잖아요. 그치만 요 면을 넘어가자마자 갑자기 애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여길 넘어가도 조금 깊이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가야 말랑한 부분이 생겨갖고 요 아래쪽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멘틀의 아래쪽이 조금씩 이렇게 움직이면요. 이 윗부분에 잘 보세요. 지각하고 멘틀의 윗부분, 단단한 부분, 이 지각하고 멘틀의 윗부분이 붙어서 통째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지각만 뚝 떨어져서 지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멘틀 아랫부분이 움직이면 지각하고 멘틀 윗부분까지 붙어서 이 단단한 부분이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지각만 움직이는 게 아니다. 지각하고 멘틀의 위에 부분을 합쳐서 같이 움직이고 멘틀의 아랫부분이 말랑말랑해서 조금씩 이렇게 대류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지각하고 멘틀 윗부분까지 붙어서 움직일 수 있는 요 단단한 덩어리 여기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어머나 여기까지를 우리가 판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잠깐만. 좋아요. 자 그러면 판은 땅이 움직이는 덩어리인데 자 판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판은 지각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아니라는 거죠. 지각하고 누구까지 합쳐서
멘틀 윗부분까지 합쳐서 판이라는 것이. 걔가 통째로 같이 움직이고 멘틀 아랫부분이 말랑말랑해서 얘가 조금씩 대류를 하면 이 윗부분의 판이 이렇게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장담하건대 이 그림은 또 무조건 나옵니다. 이 그림을 이렇게 문제에 줘놓고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지각이고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멘틀인데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판인지 이거 분명히 물어봐요. 알겠죠? 판은 지각하고 멘틀 윗부분까지 합친 이만큼이 다 판이다. 근데 멘틀은 여기부터 아래쪽이 싹 다 멘틀이다. 이해하였습니까, 여러분? 자, 이 그림 아주 중요하고요. 이렇게 판이라고 하는 부분은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까지 합친 단단한 돌덩어리로 된 층, 안 말랑한데 여기까지를 다 판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 판이 움직일 수 있는 이유는 멘틀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래쪽 멘틀이 뭘 하기 때문이에요. 얘가 대류를 해요. 아래쪽 멘틀이 조금씩 움직여요. 여기가 말랑말랑한 부분이에요. 얘가 움직이면 위에 있는 판이 따라서 같이 이동을 하는 겁니다. 아주 천천히 움직여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야 땅이 움직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는 수준이에요. 자, 그리고 이 판이라고 하는 거는요, 지구 겉에 부분을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게 한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덩어리로 조각이 나 있어요. 여기 보실래요? 지금 요 조각이 판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가운데 뭐 태평양판, 여기는 필리핀판, 여기는 유라시아판 이래서 이 판들이 지금 조금씩 다 지금도 움직이고 있어요. 지구에는 이렇게 판이 한 10개 정도가 되거든요. 이 10개 정도의 조각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지들끼리 막 부딪히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요 판하고 요 판이 요 화살표를 보시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두 판이 가까워지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빵 부딪힌단 말이에요. 자, 땅과 땅이 가까워지다 보면 빵 부딪혀요. 부딪히면 이 사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땅과 땅이 부딪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진 나고요. 화산 터지기도 하고요. 막 이런단 말이죠. 이런 데는 판과 판이 멀어지고 있어요. 그럼 붙어있는 판이 이렇게 끊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땅이 끊어질 때도 지진 나고요. 화산 터지고요. 땅이 가까워지거나 멀어지면요, 그 사이에서 지진이나 화산이 막 터져요. 그러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전 세계에서 지진이랑 화산이 많이 나는 데를 지금 표시한 거예요. 파란 점으로 된 데가 지진 나는 데고 빨간 삼각형으로 된 곳이 화산 나는 데인데 이거 봐봐요. 지진과 화산이 유난히 많이 나는 데가 몰려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지구 전체적으로 얘네가 고르게 퍼져 있는 게 아니죠. 지진, 화산이 많이 나는 데가 주로 보니까 다 어디예요? 판과 판의 경계, 그죠? 사이. 왜 그러겠어? 판과 판의 경계가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지들끼리 부딪혔다가 멀어졌다가 막 이 난리를 치니까 그 사이에서 지진이랑 화산이 많이 터지는 거야. 이런데 판 한가운데 지진, 화산 많이 나 안 나? 거의 없잖아요. 이런 데는 거의 안 나는 거예요. 다 요 가장자리. 판과 판이 만나는데 요런 데에 주로 지진, 화산이 몰려 있는 거지. 그래서 지구상에서 어디에 지진, 화산이 많은가를 보면 요 어디가 판의 경계인가를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화산이 자주 일어나면 화산대라고 하고요.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지진대라고 하고, 보통 화산대와 지진대는 비슷하게 겹쳐 있어요. 100%는 아닌데 화산대와 지진대 잘 보면 겹친 부분이 되게 많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화산대와 지진대는 좁고 긴 띠 모양으로 분포하는데 여기가 다 어디야? 판의 경계 부분이에요. 판의 경계에서 화산이랑 지진이 많이 터지다 보니까 판의 경계에 화산대, 지진대가 보통 많이 몰려있단 말이죠. 이해했습니까? 이해했어요? 그리고 화산대, 지진대를 합쳐서 우리가 이제 뭐 변동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화산과 지진이 많이 난다 합쳐서 변동대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어쨌든 얘네들은 판의 경계에 많이 몰려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들 받을 학습지를 보시면 여기 암석의 순환부터 지금 앞에 있을 거예요. 요 지난주에 우리가 덜 채워서 제가 다시 넣었습니다. 암석의 순환요, 잘 보시면 퇴적물, 이게
돌이 뽀개져서 생긴 알갱이에요. 이 알갱이들이 쌓여갖고 단단해지면 무슨 암? 이게 퇴적암이죠. 가에 들어갈 게 퇴적암인 거예요. 그 다음 나는 어떻게 생겼냐. 나 쪽으로 오는 화살표를 좀 보세요. 마그마가 식어서 된 게 나예요. 무슨 암이겠어요? 화성암이죠. 여기까지 됐습니까? 가나 채웠고요. 그 다음 이번에 ABC를 한번 보시면요. A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 화살표인지 보세요. 변성암으로 가는 화살표야. 그럼 여러분 변성암이 되려면 어떤 영향을 받아야 돼요? 압력과 열. 그렇죠. 높은 열과 압력. A는 열과 압력을 받았다가 되어야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보시는지 알겠죠? B는 지금 무엇이 되는 과정이냐면 퇴적물이 퇴적암으로 되는 과정이에요. 퇴적암이 되려면 어때야 돼요? 단단해져야 돼요. 우리가 이걸 물론 운반도 돼야 되고요. 그래서 얘는요. 퇴적암이 그러니까 잘게 부서진 알갱이들이 운반이 되는 거는 C예요. 퇴적물이 되는 거는 잘게 부서지는 풍화, 침식, 운반. 돌들이 부서져서 운반돼서 쌓인 게 퇴적물이고 이 퇴적물이 단단해져야 퇴적암이 되는 거잖아. 이 단단해지는 과정을 우리가 두 단계로 좋습니다. 다져지고 굳어지는 거죠. 다져짐과 굳어짐이 B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A에는 열과 압력이 들어가고 B에는 다져지고 굳어지는 게 들어가고요. C에는 풍화, 침식, 운반이 들어가면 되겠죠. 이해되죠? 자, 그래서 1번 ABC에 들어갈 거 다 썼고 2번 가나에 들어갈 암석 종류 썼고 3번 이렇게 암석을 변성암, 퇴적암, 화성암으로 나누는 기준은 그렇죠. 암석의 생성 과정 혹은 생성 원리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졌냐에 따라 퇴적암, 변성암, 화성암으로 나누는구나. 자, 풍화는 돌이 쪼개지는 걸 의미했어요.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화학 반응에 의해 성질이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암석을 부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물이었습니다. 자,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되더라? 부피가 커지면서 혹은 증가하면서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돌이 뽀개질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땅에 묻혀있다가 밖으로 나온 돌이 부풀어 올라서 뽀개지는 우리 압력이 어떻게 되는 거죠? 증가해요, 감소해요? 그렇죠. 맞아요. 낮아지는 거, 감소하는 거 아주 좋습니다. 압력이 감소하면요. 땅 속에 있던 돌이 밖으로 나와 압력이 작아져서 뽀개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식물이 뿌리를 내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 또 돌이 부서질 수 있다 그랬어요. 암석의 성분이 변하는 원인도 물이 있습니다. 물이 힘으로도 뽀갤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도 뽀갤 수 있어요. 지하수엔 뭐가 많이 녹아있다? 그런 이산화탄소, 탄산수 같다 그랬죠?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아있는 지하수는 어떤 돌을 잘 녹인다 그랬어요. 석회암. 그래서 석회 동굴을 막 뚫고 그래요. 이렇게 녹여서 돌이 부서지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누구랑 결합하는 이제 공기 혹은 산소도 좋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랑 결합하면 애가 약해져서 오랜 세월이 지나면 돌이 부서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기 중에 산소가 암석을 뽀개는 경우. 그 다음 이것도 이제 생물, 이끼나 이런 식물이 분비하는 화학물질 때문에 돌이 약해져서 부서지는 경우. 이렇게 풍화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풍화는 무엇이 암석이 밖으로 드러난 면이 넓을수록 표면적이 넓어야 풍화가 되기 좋겠죠. 그만큼 공기나 물하고 접촉하는 면이 넓을 테니까. 그리고 뭐에 영향을 받는다? 기온과 강수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암석이 풍화되어 생긴 흙, 토양이죠. 토양. 돌이 뽀개져서 만들어진 흙을 토양이라고 하고요. 아까 토양의 총칭이 몇 개였더라? 4개였는데
자, 이 네 개의 층을 지금부터 생성 순서대로 나열할까요? 누가 제일 먼저 생긴 층? D, 그 다음 C, 그 다음 A, 그 다음이 B. 순서 조심하시라 그랬습니다. B가 제일 마지막이라고. 아주 좋아요. 자, 그 다음 장으로 가시면 이제 지금 배운 판이에요. 대륙이동설 누가 주장했다고요? 베게너. 자, 이 사람이 증거 4개를 댔어요. 이게 뭐냐면 해안선 모양이에요. 대륙의 해안선 모양. 해안선 모양이 일치하더라. 야, 붙여보니까 한 덩어리처럼 되잖니. 이거였고요. 이게 뭐냐면 그죠? 멀리 떨어져 있는 두 대륙인데 화석의 일치, 화석의 유사 뭐 이렇게 쓸까요? 똑같은 화석이 나오더라. 그리고 이거는 산맥의 모양이 일치하는 거였죠? 산맥 모양 일치. 연결해보면 한 줄이 되더라.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빙하 이동 흔적도 연결되더라. 빙하 이동 흔적도 연결이 되더라. 그래서 얘네가 땅이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지만 인정이 안 됐죠? 자, 이 사람이 인정을 못 받은 이유. 3번이 먼저네요. 대륙이동설의 한계. 왜 인정 못 받았냐는 거예요. 이거 왜 인정 못 받았어요? 자, 원동력 앞에 정확한 표현을 붙여주세요. 대륙 이동의 원동력. 무슨 원동력인지를 쓰셔야죠.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지금은 알아요. 원동력이 뭔지. 지금은 원동력이 뭐라고요? 멘틀의 대류 이렇게 부르지만 그때는 멘틀이 대류한다는 걸 몰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설명을 못했고요. 옛날에 땅이 다 붙어서 한 덩어리였다 그랬죠? 옛날에 한 덩어리였던 땅 이름 뭐죠? 판개아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한 덩어리였던 땅 이름 판개아 되었습니까? 자, 그 다음 4번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A, B, C까지만 일단 이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A는 이름이 바다 밑에 있는 땅이네요. 해양지각. B는 네, 두꺼운 땅이죠, 지금? 대륙지각. 그리고 C는 그렇죠. 지각하고 멘틀 윗부분을 지금 합쳤죠? 이게 판이에요, 이게. 이게 판이에요. 여기서 유동성이 있다는 건 말랑말랑해서 조금씩 움직이는 부분은 어디니? 라는 거죠. 여기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여기 표시는 안 돼 있지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멘틀이에요? 야, 기호에는 표시가 없지만 멘틀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아니죠. 지각과 여기부터가 싹 다 멘틀인 거예요. 여기가 멘틀 윗부분, 여기가 멘틀 아랫부분. 판에는 지각하고 멘틀 윗부분이 같이 들어가고 멘틀은 여기가 다 멘틀인 거죠.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 윗부분이 지각, 얘가 멘틀인데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까지를 합쳐서 우리가 판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단단한 돌로 되어 있는 부분. 이해했습니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가 모으면, 제가 지금 보라색으로 표시한 여기가 모으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면인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디까지가 멘틀이고 어디가 판인지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분명히 이거 헷갈리게 물어봐요. 자, 화산 활동이 많이 일어나면 우리가 이걸 뭐라 그래요? 화산대. 지진이 자주 일어나면 지진대. 근데 화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데는 주로 어디냐? 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 볼까요? 아까? 판의 경계. 화산대와 지진대는 주로 판의 경계. 판과 판이 만나는 곳. 거기에 주로 몰려있다 라는 뜻입니다. 왜? 그래야 얘네가 움직이다 보면 막 가까워지고 멀어지면서 판들끼리 부딪히고 끊어지고 그래야 화산 지진이 활발하겠죠. 여기까지 됐습니까?